네, 종폭기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아니 도대체 성소수자와 북한이 무슨 상관이 북한은 성소수자를 되게 사랑하는 나라인데 라든지 그때 그 보급했던 콘돔 이름이 돌격 1호인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성한테 성폭력을 가하는 것과 가서 적을 무찌르는 게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지노선이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북한 봐, 북한 여자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아여대 여성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명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아주 직간접적인 그런 효과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이 이제 죽도록 일하자 이런 거죠. 네. 사실 죽을 만큼 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이 어떤 인권을 뒤로 밀어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경쟁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때 아주 극단적인 경쟁주의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수능이 끝났는데 자살 방지 캠페인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많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경쟁을 할까?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스케일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잠 못 자고 못 먹어가면서 일할 수준은 아닌데 왜 그런 극도의 경쟁이 있는 걸까? 사실 그게 다 굉장히 발전주의적인 거, 그다음에 경쟁주의적인 거, 이런 게 특별히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분단에서부터 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분단 이후에 이제 남북이 체제 경쟁을 했었고, 그 가운데 정말 그 거의 적을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굉장한 혐오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그 경쟁주의를 실천을 많이 해왔는데, 이미 우리가 북한의 어떤 그런 체제 경쟁에서는 우리가 승기를 잡은 지가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그 무비판적인 발전주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까지도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를 보면 참 분단이라는 게 되게 옛날 얘기 같지만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숨을 쉬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적이 공격해 왔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피포의 의식 같은 거죠. 우리들은 지금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데 파놉티콘처럼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항상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죠.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걸 경험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엄마 아빠 세대한테 물려주고 그게 우리한테 내려오고 이제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것들이 계속 세대의 세대를 건너서 내려왔던 셈인 거죠. 이미 그러니까 너무 시작에서부터 이 분단이라는 게 한국의 국가적인 좀 DNA를 정치적인 DNA, 경제적인 DNA, 문화적인 DNA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한국의 발전주의라고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북한보다는 빨리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 북한으로부터 이제 침략당하거나 정복당하는 걸 막아야 한다. 모순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군사주의 정부가 또 자리할 수 있었고, 또 동시에 이제 미국의 식민주의라든지 혹은 뭐 과거 일본의 식민주의를 청산하지 못하는 명분, 이런 것도 그냥 경제 성장이 중요하고,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정치적인 체제에서 이제 이 양극적인 대립, 그 좌파냐 우파냐 뭐 친북이냐 반북이냐 뭐 아무튼 근데 이 정말 정치적인 이 양장 체제를 확립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테고요. 또 좀 더 친근한 사례로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뭐 차별금지법 통과가 안 되는가? 라고 하면 항상 종폭기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아니 도대체 성소수자와 북한이 무슨 상관이, 북한은 성소수자를 되게 사랑하는 나라인데 라든지 뭐 과거에 우리 호주제 폐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호주제 없는 이 근본 없는 이제 혹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도리, 윤리, 전통을 다 버린 굉장히 반인간적인 세계로 이제 사회주의를 인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로 페미니스트들도 이제 종북 페미가 될 수 있고, 이런 이제 반공주의라는 게 한국의 보수 우파에서 너무 큰 이제 정말 마스터 프레임 같은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 프레임에 들어갔을 때 오염되고 위험해지고 배척해야 되고 시민권이 배제되어도 괜찮고 뭐 나아가서 죽여도 된다는 이제 수사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적인 구도 자체가 사실 모든 그러니까
먼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반공주의와 분단의 역사로부터 좀 뿌리를 내리지 않나 싶고요. 한국의 결국 남성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분단 체계 하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을 전제로 또 그 대가로 노동시장에서 뭐 군 가산점제라든지 하는 이 제대 군인에 대한 특례들이 주어지면서 사실은 군인, 노동자, 생계부양자, 아버지, 가부장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또 그런 분단 체계를 전제로 해서 또 구성이 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전제하에서 또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라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하는 것이 또 그 보상, 그러니까 군에서 희생한 이 남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혐오인 것 같아요. 갈등 상황에서 적에 대한 불안감을 잊기 위해서 혐오라는 감정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가장 그 극도의 그 여성 혐오 체계가 뭐냐면 전시 성폭력 같은 거거든요. 세계대전 때 일본이 카미카제 운영하고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종군 위안소들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보급했던 콘돔 이름이 돌격 1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한테 성폭력을 가하는 것과 가서 적을 무찌르는 게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혐오하면서 그 사람을 억압하는 힘을 배워서 그게 이제 젠더에서 그런 반작용을 얻어서 전사로서 나가서 적을 죽이는 거죠. 사실 그건 이제 굉장히 그 극단적인 형태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사회로 이렇게 녹아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은연중에 이제 어떤 젠더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랑 다르면 그건 틀린 거고 다양성은 절대 인정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성이라는 건 어디까지 자기가 주어진 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군 가산점 문제 같은 것도 가장 1차적인 책임은 국가한테 물어야죠. 그런 국가에서 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세밀하게 짚어보지 않고서 만들어서 시행을 한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걸 이제 젠더 갈등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그 젠더 갈라치기를 정치인들이 이용을 하죠. 1차적인 책임은 국가한테 물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고통을 남자와 여자 개인이 다 떠안고 가는 거예요. 북한이나 뭐 소위 빨갱이가 우리의 적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북한과 한국, 남한은 굉장히 단절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적인지 아닌지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그 정도 나쁜 사람인 것인지 정말 나를 죽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인지라고 하는 게 이제 실체화되면은 이제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다룰 수 있게 되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어딘가에 있긴 하지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그 혐오를 주변의 다른 존재들한테 치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을 누구랑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남한 안에 있는 나랑 다른 사람들하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파는 좌파가 문제라고 아무튼 뭐 빨갱이를 죽여야 된다라든지 뭐 가족을 망하게 할 우리 퀴어들이 문제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마찬가지 페미니스트들이 문제라고 한다든지 뭐 이주민이 문제라고 중국인들이 아무튼 내부의 적을 계속 찾아내면서 그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보다 남한 안에서의 이 수많은 관계들을 굉장히 만들어내는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성별분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뚜렷하죠. 여성들이 이제 임금 노동을 해도 집에 와서 여전히 재생산 노동을 한다는 거죠. 가사 노동하고 돌봄 노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티 활동도 해야 되죠. 옛날에 반상회라는 게 있었어요. 안 나가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되게 지탄을 받아요. 있잖아요. 내가 장사하고 애들 건사하느라 못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문총을 다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트리플 롤인 거죠. 남자는 그냥 하나의 롤만 하면 되지만 여자는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남편 수발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민과 시민과 이 동네 주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 분담 자체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트리플 롤이라는 게 되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유독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 여성들한테 과중하게 주어진 짐을 국가가 분담하는 것도 늦었고 남성이 분담하는 것도 사실 되게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남자들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나서서 사회적으로 뭐 가사나 돌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분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그래서 나타난 게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거잖아요. 때문에 결국에는
개별 여자와 개별 남자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아이를 안 낳게 된 거거든요. 인생에 살면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들, 당연히 해야 되는 선택들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많이 받고 특히 여성들은 더 많이 그런 것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그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일반적인 다른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민주화 자체가 굉장히 성평등을 빼고 진행됐다. 이게 되게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발전주의나 이제 어떤 반공과 같이 민주주의가 곁들여졌기 때문에 일단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양성 자체가 이제 포섭이 될 수 없는데, 다양성에서 이제 가장 큰 범주가 사실 젠더거든요. 그것들이 상당히 반쪽짜리 어떤 민주화를 가져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단이나 휴전 상태가 특별히 젠더화된 효과를 갖는가 아니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인가 일 텐데요. 이제 분단 이후에 남한 사회에서 시민권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남성을 중심으로 이제 설계되는 과정에 이제 있는 큰 배경이 역시나 이 분단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로 증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테니까 보상을 주는 것이 이제 그럼 그 대가로 노동시장에서 특권을 주는 것이죠. 여성이 받지 못하는 가산점이라든지 혜택을 주는 것일 테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과 노동자가 이게 연결되는 이 남성, 그러니까 생계부양자 혹은 가부장이라고 하는 이 남성성이 등장하는 것이겠죠, 일종의.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성이 이제 뭐 보호의 대상이 된다든지 돌봄 노동자가 된다든지 하는 역할로 배치가 되면서 이제 성별 분업이라든지 이런 게 제도화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뭐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징병제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장애인도 있고 또 당시에 그 이제 미군 기지촌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인종 간에 태어난 자녀들 많았는데 소위 이제 당시 지금도 쓰지만 혼혈 아동에 대해서는 또 징집에서 예외가 된다든지 지금도 이주민 자녀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남성들은 또 시민권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죠. 페미니즘에 대해서 혹은 성평등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크게 나오는 저항의 목소리가 소위 말하는 여자도 군대 가라 뭐 이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징병제라고는 결국 남성들에게 굉장히 큰 박탈감과 피해감을 선사하는 것은 맞아요. 그 스스로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줄 수 있는 것이고 국가는 보상해주지 않거든요. 맞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보상받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혹은 뭐 섹슈얼리티 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받겠다, 외국인을 차별하겠다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여성의 위치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폭력의 형태가 굉장히 다변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시적인 권력으로 많이 됐고, 와서 이렇게 팍 치는 이런 폭력이 아니라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나를 사회화시키는 거죠. 여자는 다리 모으고 앉아야 되고, 예쁘게 있어야 되고, 데이트 갈 땐 치마 입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를 올가매는 권력들이 되면서 굉장히 미묘한 방식으로 사회 안에 많이 퍼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분단이 아니었다라고 좀 만약에 상상을 좀 해본다면, 훨씬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뭐 성적 지향이 어떻든 훨씬 좀 더 삶이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좀 더 덜 억압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분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경직되지 않았나. 분단의 효과가 무엇인가를 우리 너무 익숙해서 이게 사실 꼭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분단을 한다는 거라든지 뭐 항상 생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고 사는 것들 근원 없는 불안인 거죠. 군대라고 하는 공식적으로는 국가를 방어하는 어떤 체제지만은 사실 더 실질적으로 하는 기능은 그냥 남성 사회화 기능을 굉장히 할 수밖에 없고, 가장 뿌리 깊게 배워오는 것은 남자들과 1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남성 동성 사회가 결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척취를 토대로 해서 반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남성성의 가분이 결국은 거기에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군대 경험 속에서 굉장히 구체화되지 않을까, 실체화되지 않을까. 사실 국방비를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세계 뭐 1위니까. 국방비를 많이 쓰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방산 같은 거를 잘 발달을 시키면 국가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와이파이 이런 게 다 세계대전 때의 발명품이에요. 군사 그 기술에서 상업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국방비를 많이 쓰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국방비가 정말로 R&D에 많이 투자가 돼서 정말로 어떤 우리의 먹고 살 거리들을 이렇게 좀 마련해주는 이런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게 이제 복지나 교육 예산으로도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는 어떤 그 실체, 아리까리한 실체, 그 다음에 이 분단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분단의 비용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지불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화폐적인 비용도 있지만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젊은 그 청년 남성들이 가서 쓰는 시간적 비용, 근데 목숨의 비용도 있죠. 많은 사실 적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가서 목숨을 잃고 상해를 얻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얻는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얻는 어떤 슬픔이나 힘든 이런 트라우마들 그런 비용을 다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국방비는 미국의 국방비랑은 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거죠. 한국 여성 이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한국 여성에 이제 북한 여성들은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북한 여성은 누구인가? 북한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중국에서 나와서 노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 또 정착하신 분들도 있고 뭐 과거에 이제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또 북한에서 내려와서 정착하신 세대들 등등을 생각하면 어디까지가 북한 여성이고 어디까지가 남한 여성이고 그러면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했다. 통일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뭐 단순한 제도의 통일도 있고 혹은 되게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통합까지도 있는데 일단 제도적인 통일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독일처럼 북한 여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계층화가 될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도 계층화가 상당히 심한데 훨씬 계층이 더 이 양극화가 심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남녀 사이의 문제, 그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변화하고는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남북한을 가로질러서 젠더 문제가 있고 계급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문제가 있겠죠. 우리도 지역 갈등이 심하잖아요. 북한도 그래요. 근데 이게 또 겹쳐지면 상당히 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 사는 고위층 여성과 저기 끝에 함경북도 어딘가 시골에 살던 여성의 삶은 통일되고 나서도 정말 다를 거고요. 서울에 있는 여성의 삶과 또 제주도에 있는 여성의 삶과 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계층이 정말 많아지겠지만 북한 여성들은 이 피라미드 계층에 이렇게 하위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는 거죠. 북한 여성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동시장에서의 이제 위계화나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탈북 여성들, 뭐 이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 자신의 이제 북한인으로서의 과거와 정체성을 많이 지워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이들의 삶에서 이게 너무 어떤 기분일까? 자기의 과거를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도 거기에 있고 내 정체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성인기이거나 혹은 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니까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경험일까 뭐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북한 여성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세계 시민이죠.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시대에는 물론 북한 안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이 안 되지만 우리가 북한의 상황을 알면 우리 밖에서는 다 공유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 한쪽의 이 구조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다 같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그 로데 웨이드 판결이 그러니까 이제 재생산권을 부정한 거죠. 그게 이제 2016년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폴란드에서 그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전 세계 우경화 기조랑 맞물려서 여성의 재생산권 너무 치열하게 이거를 가져왔는데 완전히 후퇴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마지노선이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북한 봐. 북한 여자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성별 임금 격차 좀 줄여볼래? 이러면 야 아프리카 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성 인권 모든 인권이 마찬가지지만 여성 인권은 특히나 더 그 최하위선 이거를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진국에서 이거를 끌고 가더라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쪽에 열악한 인권이 같이 떠받쳐서 올라가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 여성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북한 이탈 주민 여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